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공부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순서대로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 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입니다. 적절한 영양은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의 기본 요소입니다. 질병 예방과 기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영양 문제는 첫 번째,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돼서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음식을 짜게 만들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력이 저하되어 유통기한을 읽기가 어렵고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력이 저하돼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고요. 고독감, 외로움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들고 영양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이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깁니다. 저장 능력과 연화 능력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장 능력이랑 씹는 능력, 그러니까 chewing ability고요. 연화 능력은 삼키는 능력, swallowing ability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씹는 것은 저장 능력, 삼키는 건 연화 능력이라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돼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감소하고 칼슘 섭취와 흡수가 감소되어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만성질환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에 나타날 수 있고요.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씹는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겨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수가 잘 발생하고요. 11번에 치매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서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번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은퇴, 고독, 우울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식욕이 줄고 영양결핍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고요. 13번째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 관리 보겠습니다.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해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칼슘은 우유로 보충할 수 있고요.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변비 예방을 위해 물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해서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콩이나 유제품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또 무이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서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게 좋고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또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향신료와 채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향신료에는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이렇게 향이 좋은 것들을 넣어서 맛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은 줄여야 합니다.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짠맛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뜨거울 때 간 맞추지 말고 조금 식은 다음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육수 재료를 활용합니다. 마른 새우나 멸치, 표고버섯 등 육수를 끓여서 사용을 하면 소금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런 음식에는 라면 있고요. 된장, 간장, 배추김치, 고추장, 총각김치 이런 데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먹는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짠 음식은 조금 먹어야 된다. 탄 음식은 피한다.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 유발할 수 있고 햄, 소시지에 들어있는
핑크색, 분홍색처럼 보이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책에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탄 음식이 왜 안 좋은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하지만 시커멓게 탄 부분에는 무서운 이름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고 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직화구이를 하면 불이 직접 이렇게 고기에 닿으면 이런 발암물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모든 장기에 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나요? 삶거나 찌는 것이 좋고요. 탔다면 탄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촉촉하고 건강한 맛, 이렇게 표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책이 없어서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핑크색 햄 같은 종류가 왜 몸에 안 좋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질산염은 조리 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식품의 가공 단계에서 첨가하는 화합물인데요. 이 아질산 나트륨을 넣으면 선홍색으로 보이고 발색에 효과가 있고요. 식중독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들을 가공할 때 아질산염을 넣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닿으면 이렇게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섭취를 하려면요, 섭취량, 이런 햄 같은 거, 핑크색을 띠는 햄 같은 종류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고, 대신에 가공육 대신에 신선육,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번 수분 섭취 방법 보겠습니다.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섭취를 권장하는 물의 양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우리 1.5리터 페트병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한 시간에 한 잔씩 꾸준히 먹는 것이 몸에 좋다. 이렇게 한두 모금씩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가끔씩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가 항상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초록색처럼 수분 섭취가 권장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염증성 질환들, 뭐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여기 또 염증이 있어요. 폐렴, 기관지염, 염증에는 수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고혈압, 협심증에도 혈액의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당뇨병일 때도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은 중요해서 이제 잘 보고 갈 건데요. 당뇨병일 때는 수분 섭취가 권장되지만 당뇨병이 심해서 신부전증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 신부전증에서는 수분이 배출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이 소변으로 나가는 게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수분이 덜 나가면 당연히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부전 때도 심장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혈액량을 높이면 심장이 더 부담되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경화도 독소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간경화 때도 부종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과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잘 붓기 때문에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에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그 외에 염증성 질환이나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에서는 수분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용어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분 섭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다입니다.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이 드세요 하는 거 권장하다. 충분히 먹으세요 그러면 enough. 충분히 드세요 enough. 그리고 제한하세요, 제한하다는 restriction, lim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금지하다
금지라고 하는 것은 prohibition 아니면은 ba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다, 충분히 먹도록 얘기한다, 제한하다, 금지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서 이 단어들의 구분을 잘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광의 참는 능력 상실하는 것을 예방하고 참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했죠. 시험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보고 가자고 했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일 때는 소변 잠자다가 이제 깨서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와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수분 금지가 아니라 수분 제한이었습니다. 수분 제한이라는 것은 한 컵 이하죠. 목마름을 덜을 정도 한 컵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잠자기 전에만 수분 제한한다. 두 번째로 운동 보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비교적 낮다. 첫 번째, 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운동 문제는요. 첫 번째,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에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우리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서 심장 공부할 때 노화에 따라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배웠고요. 두 번째로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든다. 폐활량이라는 것은 폐에서 호흡을 하는 총량이었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라고 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된다.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운동 관리 보겠습니다. 현재 운동 수준을 우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수준에 맞게 운동 정도를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운동할 때 중요한 거 5번부터 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야 몸살이 나지 않겠죠. 또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운동한 후에도 마무리 운동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은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민첩성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운동은 다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이런 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수면 보겠습니다.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 수면 중에 자주 깹니다. 또 수면 양이 줄어들고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 졸림이 많아집니다. 자꾸 졸리고 꾸벅꾸벅 조시면 낮잠을 자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2번 수면 관리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밤에 다시 주무시니까요. 두 번째,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특히 오후에는 금지하도록 한다. 금주 금연하도록 하고 과식하면 숙면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잠이 잘 옵니다.
또 잠옷은 편한 것으로 입고요. 침실의 온도와 소음을 조절하고 침구는 적절하게 잠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자, 8번에 취침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정한 양의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면 꾸벅꾸벅 조시는데 너무 괴로워하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원칙으로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험에 밤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하신다, 꾸벅꾸벅 조신다,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면은 낮잠 절대 자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대신에 말을 계속 시키거나 산책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해서 낮에는 바쁘게 지내고 밤에 잘 주무시게 도와드리는 것이 답입니다. 자,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 보겠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전립선 절제술,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성생활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네요.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술에도 성생활 안 좋지 않습니다. 그 성기능에 변화가 없고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약 중에 파킨슨 치료제는요. 우리 파킨슨 배웠죠. 파킨슨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이 파킨슨 치료제는 도파민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항파킨슨의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그렇다고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긴 합니다. 또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에는요. 강심제, 이뇨제. 이뇨제는 소변을 더 나오게 하는 약이죠. 이거 강심제예요. 강심제. 그리고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서 흥분이 되지 않는다. 항진정제도 마찬가지로 너무 진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들떠서 성적인 흥분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 성생활에 대한 설명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이 돼서도 성적 관심이 있고 행동을 합니다.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성생활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노화에 따라서 성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1번 여성 노인은 호르몬 분비의 차이 때문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고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성교할 때 불편감이랑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남성 노인의 성적 자극의 반응이 좀 지연됩니다. 또 세 번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둘 다 질병이 있으면 성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관에 당이 높아서 피가 꾸덕꾸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발기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병 노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이 심장마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뇌졸중 재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뇌졸중을 겪었던 노인의 성생활은 막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자궁적 출수가 유방절제술 이런 것들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성기능 변화는 전혀 없었다. 아홉 번째,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 오르가즘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이 나타난다. 자, 약 중에 아까 위에 그림에서 봤습니다. 강심제. 강심제는 심장을 강하게 뛰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할 때 강심제를 쓰게 되는데요.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일 수는 있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의 성생활 관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1번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윤활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존중을 꼭 해드려야 된다. 노인이라고 해서 성적인 부분,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지 않고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를 감싸주고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인의 약물 관련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여러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사용해요. 여기 보니까 당뇨약, 관절염약, 고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있네요. 많이 드시네요. 이런 것들을 단어로 다약제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물에 의존하는 증상들이 조금 강해지고요.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화에 따라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산 분비가 감소되고 신장 혈류량이 감소되어 약이 혈액에 많이 쌓이고 중독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약을 사용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표나 지시사항 이런 거 읽기가 어렵고 유통기한도 읽기 어렵고요.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금 먹었는데 먹었는지 까먹어서 2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물 복용을 잘못하면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드려야 된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약물 사용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약물과 관련된 특징. 첫 번째,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위산 분비가 감소해서 약물 흡수가 줄어들고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약물 축적이 잘 되고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는데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맞은 약, 정해진 양, 그 올바른 복용 방법. 예를 들어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녹여서 몸에 바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 8번 진료받을 때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해서 적절히 처방받게 도와드릴 수가 있다. 자,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지 마세요. 별표 3개예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의사 선생님은 계속 드시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혈압이 이제 괜찮으니까 알아서 이제 안 드시는 거. 그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효과가 저하되고 아니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독성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남의 약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약, 감기라고 해서 내가 처방받은 약을 주는 것, 이것도 안 된다. 증상이 비슷해도 금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알러지나 약물 복용하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료 후에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자,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자, 약 복용 시간에는 식전 있고 식사 중이 있죠. 그리고 식후 있죠. 약에 따라서 이렇게 써 있는 게 다릅니다.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은 당뇨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당뇨약은 식전에 먹어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밥을 먹게 된다. 그 다음 위장관 운동 조절제.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위병이 있을 때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먹고 식사를 먹어야 이제 소화 조절이 잘 되더라.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 이런 것도 식전에 복용합니다. 식사 중 직후 보시면 칼슘제와 철분제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식사 중이나 아예 직후에 먹는 것이 좋고요. 식후라고 하면 식사 후 30분 이내죠. 위장 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들은 식후에 복용하게 됩니다. 자, 약 복용할 때 주의점이죠. 이어서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나 우유가 제일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유랑 약이랑 먹으면 약 효과가 굉장히 약화돼요. 녹차, 커피 이런 카페인 음료랑 먹으면 약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먹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 자몽 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철분제는 철분이 들어있죠. F2고 그리고 우리 배웠어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쪼갤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림에 가운데 선이 있는 것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것만 쪼개서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분할선이 없는 약은 분할, 분쇄가 불가합니다. 가루로 갈아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분할선이 없는 거는요. 장용 코팅제나 서방제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갈아서 먹으면 안 된다. 잘 모르겠다면요. 의사나 아니면은 약국, 약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약사 쌤한테. 자, 삼키기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분할선이 없는데 삼키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11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약 복용을 잊었다고 해가지고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일정한 용량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그 농도가 우리 혈액에 흐를 거 아니에요. 자, 약 복용을 잊었다가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졌다면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도 약을 복용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인삼과 홍삼. 이제 고혈압약을 드실 때 인삼, 홍삼 이런 걸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먹을 때는 이런 거 좋지 않고요. 혈소판을 드시는 분들이 인삼, 홍삼을 먹으면 약효, 과잉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만약에 우리 몸 속에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3를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도 마찬가지로 약효 과잉이 일어납니다. 자,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자,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죠. 장에 들어가는 미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 항생제의 효과가 감소한다. 자, 그리고 이뇨제를 드시는데 알로에를 먹는다. 그러면 칼륨 결핍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항혈전제, 혈전을 막는 약이죠. 항혈전제를 먹는데 감마 리놀레산을 먹으면 약효가 너무 심해져서 이것도 또한 혈액에 지혈이 안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꼭 상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금연과 적정 음주 보겠습니다. 금연. 자, 담배와 담배 연기는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이 포함돼서 60여 종의 발암물질, 4,000종의 유해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노인분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몸에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뭐 몇 주일 이렇게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간접 흡연 있죠? 담배를 피고 나면 이런 연기들이 이런 가구나 아니면 차 안에 아니면 이불 이런 데 스며들어서
간접적으로 다시 우리 몸에 묻게 되거나 아니면 아가들한테 이렇게 닿는다. 이런 것이 바로 간접 흡연의 피해죠. 자, 음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음주 문제는 췌장암,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각종암 이런 60가지 이상의 질병이 음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적정 음주. 그럼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나요? 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세요. 아예 먹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보건복지부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도 먹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술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절주 방법 보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가족이랑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갔다. 그때 상사가 술을 이렇게 먹으라고 자꾸 해요. 그러면 속으로 오늘까지만 먹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곳에 나의 결심을 적어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술 끊기 실천 방법 1단계. 한두 잔의 술도 피하기. 소량의 술도 암 위험을 높입니다. 높입니다죠. 자, 그리고 건강한 세포에 이렇게 술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금주 공표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저 이제 술 안 마셔요 했더니 옆에서 우리가 응원해 건강이 최고 함께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자꾸 권유하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술자리에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단호히 거절하기. 여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하죠. 그랬더니 다른 분이 도와주시네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시다. 이렇게 하네요. 자,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둬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나 벽에 붙여놨어요. 나의 결심, 술 없는 건강한 삶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붙여놔야 내가 자꾸 기억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예방접종 보겠습니다. 자, 면역이 약한 분들은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이 꼭 남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접종 장소는 보건소 아니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자, 노인분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 예방접종 종류들을 보시면 DPT가 있어요. 이 DPT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65세 이상 모두 1차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고 이거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다. 자, 대상포진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우리 공부했죠? 자, 50세 이상 1회 접종하면 된다. 자, 우리 호흡기 공부할 때 인플루엔자랑 폐렴구균 배웠습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50세 이상일 때 맞게 되고요. 폐렴구균은 폐렴구균은 이제 65세 이전에 맞게 되고 65세 이상에는 1회 접종하더라. 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런 예방접종을 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보건소나 그런 곳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 자, 바로 두 가지죠.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 있죠.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공급하는 두 가지 질병 바로 인플루엔자와 폐렴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23년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접종 지원 안내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25년 거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폐렴 무료 접종 내용입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성인이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권장하는 예방 접종으로 옳은 것은
아까 파상풍 있었습니다. 2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었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항목들로 묶인 것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는 4번,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였습니다. 자, 이어서 계절별 생활안전수칙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요. 우리 봄, 가을은 따뜻하니까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가 되게 심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여름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기간, 특히 6월에서 8월 정도 사망률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이행을 해서 폭염에 의한 사망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폭염에 따른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노인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전수칙 첫 번째, 폭염 대응 안전수칙 봐야 되는데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아니면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2번 있죠? 이상 증상 시 즉시 휴식하세요. 자, 1번 야외 활동 자제하고 외출 시 대비하세요. 특히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하지 마세요. 폭염일 때는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가벼운 식사와 자주 물을 드세요. 실내 환경 관리 시원하게 하고 햇빛 차단하고 그리고 선풍기를 사용해서 환기를 잘 시키자. 자, 이제 겨울 보겠습니다. 자, 기온이 급강할 때는 뇌졸중과 낙상에 의한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은 노인의 사망 원인 1위예요. 자, 그래서 뇌졸중 사망사가 이제 겨울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겨울에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볼까요? 실외 운동 삼간다.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는 실외 운동 하지 말고 실내 운동한다. 운동할 때는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한다. 운동할 때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평소보다 충분히 하도록 한다. 술을 마셨으면요,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도록 삼가고요.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면 뇌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 따뜻하게 많이 이런 보호장구를 많이 착용을 해서 따뜻하게 한 후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지 않도록 한다. 자, 골절 예방 안전수칙. 눈이나 비가 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데요. 특히 나가게 되더라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넘어질 때 아예 골절까지 될 수 있다. 자,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시험 문제에 추운 겨울날 노인이 옷을 입을 때 움직임이 둔할 정도로 두껍게 입는다 하면은 오답이겠죠. 가볍고 따뜻한 옷을 골라서 입어야 합니다. 자,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길러놔야 됩니다. 자, 겨울철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하세요. 운동할 때 새벽보다 낮에 하세요.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하세요.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적응하며 이동하세요. 자, 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손을 주머니에 놓고 걷다가 균형을 잃으면요, 확 넘어지면서 이제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걷지 마세요. 자,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자, 여기까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